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금융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조금 들어갔죠? 예, 조금 한 건 알고 있나요? 예. 자, 요즘 날이 무진장 덥죠? 어제 사회에 갔더니 오전에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저한테 거수경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 하는 줄 알고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햇빛이 부셔서 다들 이러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뭐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참 날이 아직도 덥구나 싶었는데, 자, 오늘 169쪽 할 차례 맞나요? 예, 그래서 그 금융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금융론 파트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1차 저당시장 기억나시죠? 그럼 1차 저당시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1차 저당시장에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 기억납니까? 뭘 통해서? LTV하고 DTI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상가다 그러면 DTI 대신에 뭘 쓴다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을 쓴다. 왜? 상가는 부부순 기억나시죠? 순영업소득이 생기니까 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금가이자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뭔 이야기 알아야 된다고요? 이자율 이야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야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야기. 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당을 상환하는 방법 이야기. 자,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데, 자, 그 중에 먼저 이자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고정금리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7%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7%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반적인 명목이자리겠죠? 자, 명목이자율은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한 거라 그랬어요?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 더한 거라 그랬네요. 자, 그런데 실질 이자율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실질 수익률이 4%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3%가 예상된다면 돈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발생하면 떨어지잖아요. 3%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거 더해가지고 얼마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7%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계약 시에 정한 명목이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뭐 더 생겨서 2% 더 생겼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발생했다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5%가 발생했다면 이 5%는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승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왜 상승하죠?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자율은 이렇게 실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니까 실질 이자율 저기 얼마에다가 4%에다가 실제 인플레이션 얼마를 반영해서 5% 이걸 반영해서 이제 9%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어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대출해 줄 때는 예상을 3%만 했지만 실제 5%가 생겼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2%가 생기게 되면 실제는 5%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요 7%는 고정이니까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럼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요 실질이 이 자리에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실질이 자리 4%가 아니라 이제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졌어요? 불리해졌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졌죠? 왜 불리해졌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거죠?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이 되겠다? 이자율 위험 또는 금리 위험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자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자율 위험이 생겨서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유리한 거죠? 차입자가 유리한 거죠.
왜 차입자는 지금 시장에서 대출 받으려면 9% 내야 되는데 시장 이자율이 근데 지금 자기는 7%만 내고 대출 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3% 예상했는데 실제는 1%밖에 안 생겼다. 그럼 이제 여기가 1%밖에 안 되니까 시장 이자율이 5%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장 이자율이 하락해서 뭐가 더 커지면 저기에 있는 대출 이자율이 더 커지면 여기가 7%고 여기가 5%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대출자가 어때요? 유리하지만 차입자가 뭐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싼 금리로 빌려서 조기 상환한다 그랬죠?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들은 처음에는 유리했지만 이제 더 이상 높은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무슨 위험이 생긴다고 대출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이 생긴다. 기억나시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이 생긴다. 예, 이렇게. 그러면 결국 고정금리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런 이자율 위험,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출자는 또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대출자가 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자율 변동 위험 부담의 비대칭성이라고 쓴다. 그래서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하지 않고 알러뷰 무슨 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 뭘 더한 거죠? 가산금리를 더한 건데 이 기준금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지표 이렇게도 쓰고 가산금리는 마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D금리하고 코픽스다 이렇게 말했네요. 뭐 코픽스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도 있고 뭐 단기 코픽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 그랬죠.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일종의 원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다 가산금리 다는데 이건 개인의 신용이라든가 담보에 따라서 가산금리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산금리는 대출해 줄 때 어때요?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정된다 그랬고요. 그럼 CD금리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변한다 그랬고 코픽스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변하니까 변동성이 더 큰 건 어떤 거예요? CD금리다. 그럼 변동금리에서 대출자들은 이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은 걸 선호하게 되는데 왜 그래야 위험을 차입자에게 말할 수 있다?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리고 초기 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다. 왜 높죠? 그것은 이자 위험 이런 위험을 누가 따나요? 대출자가 따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은행은 뭐 더 내놓으라 그런다? 이자 더 내놓으라 그런다 하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169쪽에 5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예요? 미안하다고요? 예. 자, 6번.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사이의 관계 옳게 표현한 거 조금 전에 설명했죠. 명목 이자율은 뭐에다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실질 이자율은요. 명목 이자율에서 뭘 빼야 돼요? 기대 예상 인플레이션 빼야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요가 이게 지금 피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고정금리에서 명목이자율에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여기 올라가면 뭐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명목이자율도 뭐한다? 상승한다. 그 말은 맞죠? 얘에다 얘를 더한 거니까 얘가 높아졌으면 얘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더하기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답 1번 더 이상 읽을 거 없고. 자, 8번 실질금리가 2% 감소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4% 증가할 때 피셔요가 명목금리 변화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요? 요 실질 이자율이 몇 프로 내려가고 2% 내려가고 요렇게. 또 대신에 뭐가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4% 뭐하고 올라가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 올라가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고정금리 차입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고정금리 차입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 자,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거죠.
돈 빌리는 사람은 여기 있는 실질 이자율이 높은 게 유리한 거요, 낮은 게 유리한 거요? 낮은 게 유리한 거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1번 명목 이자율은 3%고 인플레이션이 0%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몇 프로요? 3%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2번 명목 이자율이 10%고 인플레이션이 5%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요? 5%가 되겠네요. 자, 3번 명목 이자율은 0%고 인플레이션이 3%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요? 마이너스 3%가 되겠네요. 자, 4번 명목 이자율은 5%, 인플레이션이 5%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0%가 되겠네요. 자, 5번 명목 이자율이 5%, 인플레이션이 10%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5%네요. 됐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5%. 요 실질 이자율이 낮은 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에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답은 5번으로 보셔야 되겠다. 10번 한 은행이 어떤 개인에게 연 4.7% 고정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 시행했다. 자,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고 하자. 이때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은행과 차입자의 손익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뭔 일이 생겼다고요? 4.7% 고정금리로 대출해줬는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죠. 그럼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은행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손해가 된다 그랬죠. 대출자는. 차입자가 어때요? 유리해진다 그랬죠.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11번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6%로 예상하고 다음 같은 경제 행위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밖에 안 생겼어요? 3%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누가 이익을 봤죠? 차입자가 이익을 본 거 기억납니까? 언제 차입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요런 경우 차입자 유리하다 그랬죠. 예상은 몇 프로 했는데 6% 했잖아요. 예상은 6%. 지금 우리 이 경우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예상은 아까 3% 했잖아,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몇 프로가 생긴 거예요? 5%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해됐나요? 근데 요 경우는 지금 요 경우하고 반대잖아요. 예상은 몇 프로 했는데 6% 했는데 지금 실제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가 됐다고요? 3%가 됐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빌려준 쪽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인플레이션 이제 높게 예상을 해갖고 더 이자를 더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입자가 유리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유리한 거예요? 대출자가 유리한 거죠. 그 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건 실질금리가 어때요?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지. 차입자가 불리해지고 요가 반대니까 차입자가 불리해지고 누가 유리해진 거예요? 대출자가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본에 보시면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자를 주는 쪽이에요? 받는 쪽이에요? 이자를 받는 쪽이죠. 그럼 이자를 받는 쪽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리해지죠. 이자를 받는 쪽이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뭐였어요? 상승했잖아요. 이해됐나요? 실질금리가 상승했으니까 이자를 많은 쪽이 받는 쪽이 뭐 해지는 거요? 유리해진다니까요. 그 말 이해됐죠? 그럼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쪽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행이 뭐 하는 쪽이 여기서는 이자를 받는 쪽이잖아요. 지금. 이해됐나요? 대출해주고 여기서 이자를 받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반대가 되니까 대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해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기업본도 고정금리로 지금 뭐 했어요? 정기예금에 가입했잖아요.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는 뭐 하는 쪽에 이자를 받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쪽이 어때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니은번은요. 고정된 봉급의 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렇게. 자, 고정된 봉급의 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지금 우리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하고 지금 반대쪽이죠. 그러면 고정된 뭘 받는다고요?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지금 실질금리가 뭐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면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정금리 받는 사람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예상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고정금리 받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불리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셨나요?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인플레가 적게 발생했잖아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고정된 봉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어떻다?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는 이자를 뭐 해줘야 되는 쪽이에요, 지금?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쪽이 유리한 거니까, 이때. 줘야 되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받은 차입자, 지금 요 상황하고 반대되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때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선 틱업번하고 리얼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자, 12번. 변동금리부 융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 변동금리 기억번.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뭐한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융자제도. 맞다는 거 아시죠? 예. 자, 니은번. 이자율은 기준금리에다 뭘 더하죠? 가상금리 더해서 결정하는데 기준금리는 시장 이자율을 대표하는 수익률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 더하고 대표적으로 시장 이자를 대표할 수 있는 CD라든가 코픽스 이런 걸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디귿번. 차입자의 경우 장래 월부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맞나요? 예, 변동금리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예산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리얼번. 대출 초기 이자율은 상한 기간 동안 이자율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 융자보다 높은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낮다 그랬죠. 리얼번 틀렸네요. 미연번. 이자율 조정주기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이면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뜨는 게 지니까 대출자들은 뭘 원하겠어요? 짧은 조정주기를 원합니다. 자, 옳은 것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코픽스는 변동금리라는 거 기억나죠? 자, 이자율 변동위험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변동금리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민간금융의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요. 기준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라든가 신규 취급액 기준, 뭐 단기 코픽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뭐 등이니까 맞죠. 3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자, 4번. 잔액기준 코픽스는 CD금리 등 시장금리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므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시장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율 변동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 잔액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코픽스도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고 잔액기준이 있다 그랬죠? 잔액기준은 그동안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니까 그동안 은행에서 지금 어때요? 대출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뭐 했어요? 조달해왔죠? 그 누적된 잔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분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누적돼 있는 것이 이렇게 크게 있고 거기서 요번 달에 어때요? 저 자금 조달할 때 좀 어때요? 금리가 더 들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싸게 조달돼 있는 게 있으면 큰 변동분 안 생기는 거죠. 전체로 따져서. 이해되셨나요? 근데 신규 취급액 기준 같은 건 이번 한 달 동안에 새로 조달된 어때요? 자금에 대한 비용이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근데 잔액 기준은 아무래도 어때요? 요거는 변동성이 작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잔액 기준 코픽스는 CD 금리 등 시장 금리에 비해서 변동성이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잔액 기준으로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금리 연동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비해서는 이자율 변동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선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자금 조달했겠죠? 대상으로 해서 자금 조달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 이걸 산출하는 것이고요.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서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잔액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다시피 변동성이 어때요? 약하다는 거요. 작다는 거요. 자, 그래서 13번은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옳은 거 1번.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므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 고정금리 보세요. 조금 전에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차입자예요, 대출자예요. 지금 고정금리에서 아까 여기 이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실질 이자에 내려가는 것은 대출자죠.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은 고정금리 차입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대출자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고정금리니까 똑같게 적용되나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는 어때요? 높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위험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건 차입자가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된다? 대출자로 바꿔줘야 되고요. 2번 변동금리 차입자는 시장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경되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유리하나 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맞아요?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는데 뭐가 유리해요? 변동금리니까 이자 더 내야 되잖아요. 불리해지고 시장금리가 하락해야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2번 틀렸네요. 자, 3번 혼합형 금리는 혼합형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로 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는 또 어때요? 변동금리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걸 혼합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형태로 대출 신청자의 계약 자금 계획이나 니즈에 맞춰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금융기관은 대출 이자율을 수신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해서 결정하는데 대출 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여러분 은행에서 예대 마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예금 받는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그 차이로 먹고 산다는 거죠. 지금 대출은 뭐 4% 막 해주면서 예금은 1%만 주고 지금 그럼 3% 남겨서 떼요. 은행 먹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 금리에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일종의 뭐죠? 수신금리죠. 그 말 이해됐나요? 수신금리 은행에 여러분이 저금해놨을 때 만약 5% 줘야 된다면요. 은행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대 마진 때문에 더 높은 금리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신금리. 은행에서 자기들이 예금 받을 때 자금 조달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 그게 코픽스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금리로 삼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대출 이자율의 구성 요소 중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부동산의 수익성 및 환가성이 높을수록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높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요? 위험 할증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은 부동산의 수익성이나 환가성이 높아요. 그럼 위험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수익성도 좋고 금방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위험이 작은 거죠. 위험이 작으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그거는 높다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낮다로 가야 된다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기간이 어때요? 짧으면 위험해요, 안전해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높고 환가성 높고 대출 기간 짧고 그러면 이거는 위험이 적은 거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때요? 낮아진다 그래야 되겠죠? 높아진다가 아니고 낮아진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옳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자, 15번 문제. 이제 지금까지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요?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당 상환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저당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그러면 그 저당 상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돈을 갚는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뭐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야기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경우 있었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매 기간마다 이자와 원금이 다르죠. 그래서 이자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잔금에 대해서 내는 건데 잔금은 뒤로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자는 내려가겠죠. 근데 원금은 어떻게 돼요? 내려간 것만큼 여기 올려줘야 두 개 합했을 때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뭐하고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는데 원리금의 크기는 똑같은 것이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의 다른 말이 뭐였어요? 체감식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다른 말로 체감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는 똑같아요?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내는 건데 시간이 흘수록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게 체감식에서 원금과 이자가 점점 어때요?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반대가 되는 게 뭐죠? 체증식, 다른 말로 점정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체증식 같은 경우는 자,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기억납니까? 초기 부담이 어떠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초기 부담이 가장 큰 건 뭐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 위험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원금 균등이. 요게 대출 회수 위험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잔금이다 그러면 이 잔금과 관련해서 이제 뭐 원금 균등이다 그러면 원금 균등 어떻게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건 직선적으로 이렇게 쫙 내려간다 그랬죠. 왜?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갔으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은 이런 식으로 잔금이 이루어지고 원리금 균등은 갚긴 갚았죠. 원금의 일부를. 그렇지만 적게 갚았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잔금이 요거보다 높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쭉 내려가게 된다. 요게 뭐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여기 있는 체증식 같은 경우는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은 원금보다 잔금이 더 커지는 거라 그랬어요. 못 갚은 이자만큼이 잔금에가 붙는다. 그렇게 되면 체증식 같은 경우는 요 원금보다 잔금이 더 커져서 여기가 부의 상환이 되겠죠.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뭐다? 체증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DTI라고 하는 개념 배웠나요? DTI가 뭐였죠? 뎁트 인컴이다. 그래서 인컴 소득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지금? 은행 갖다 줘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 원금과 이자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잖아요. 원리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당 지불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 그런 말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 원금과 이자를 따져봤을 때 요 인컴 소득은 똑같을 거고 요 원리금 상환하는 액은 초기에 DTI가 가장 큰 거에 물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초기에 DTI가 크다는 말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 중에 초기에 DTI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가장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원리금,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여기가 원금 균등, 여기가 뭐가 돼요?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체증식. 그러니까 초기에 DTI가 가장 큰 거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원금 균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TV 개념 아시죠? LTV는 loan to value죠. 그래서 부동산의 뭐 중에서 가치 중에서 융자액을 말하는데 요 융자액이 만약에 상환 기간이 20년인데 20년 중에서 10년 지났을 때 LTV를 물어본다 그러면 결국 10년 지나는 동안에 돈을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여기는 융자액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융자 잔액이 되는 겁니다. 즉 잔금이 되는 거라고요. 그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상환 중기에 LTV 크기를 물어보면 어떤 게 가장 큰 거예요? 중개는 당연히 요것보다는 제일 큰 게 지금 잔금이 제일 큰 걸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이 제일 큰 거 어떤 거예요? 체증식이 되겠죠. 체증식. 그 다음에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 되고 그 다음이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상환 중기에 이 LTV가 가장 작은 거 이래 물어보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원금균 등 분할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림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고요. 고정금리 말고 또 뭐로 갚아 나갈 수 있다고요? 변동금리로 갚아 나가는 것도 있었죠. 변동금리 그 요약집에 보면 몇 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박스로 정리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보면 가변이자율 저당, 조정이자율 저당, 재협정률 이자율 저당에서 여러분 교재 114쪽에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죠. 그때 뭐 가변이자리니 조정이자리니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감응 지수가 있어서 아까 기준금리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변하면 금리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재협상 이자율 저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몇 년마다 만나서 협상해서 그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금리 바꾸자 그런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뭐도 있어? 풍선저당도 있나요? 풍선저당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는 20년 지났다 그러면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빵빵하게 남아있다고요. 왜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 갚았으니까. 왜 안 갚았는데요? 기간 동안에 이자만 냈거나 일부만 냈거나 이런 건 다 무슨 저당이다? 풍선저당에 속하는 거고, 지분 참여 저당도 보입니까? 지분 참여 저당이란 말도 있죠. 그럼 지분에 참여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어때요? 금리를 높게 해요? 낮게 해요? 낮게 해서 이자 적게 내라는 거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이 산 게 산 거 아니냐? 그럼 어때요? 상가니까 그게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수익의 일부를 좀 우리 은행에 가져갈게. 그럴 수 있나요? 그걸 지분 참여 저당 중에서도 분할 지분 저당이라고 써놨고, 당신이 산 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수익은 안 생기지만 팔았을 때 어때요? 양도 차익은 생길 수 있죠. 그럼 같이 상승분 좀 나누자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할 증분 저당.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지분 참여 저당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174쪽에 있는 15번 문제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15번에 보시면 다음 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1번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다. 맞나요? 이게 지금 금리 변동 아까 이자 위험 기억나시죠? 위험에 노출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의 경우 대출 초기 이자율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리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 융자보다 어때요? 낮다. 아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 그랬죠? 변동금리는 낮습니다. 3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 위험을 이자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 있다. 맞나요? 그 요약집 그 박스 맨 밑에 보세요. 그 보면 뭐가 보여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하는 거 써놨죠. 줄도 쳐놨죠. 안 배운 거 아니죠. 다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금리는 뭘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게 변동금리잖아요. 그런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잔금을 올린다고요. 인플레이션율만큼. 그래서 우리가 1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요. 1억 대출 받고 갖고 9,500만 원 남았다.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했다. 그러면 요 잔금을 10%만큼 올려버린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1을 하면 10% 올라가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4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억 450만 원은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보다 커졌어요? 원금보다 더 커졌죠? 원금이 1억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잔금이 원금보다 더 커지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부의 상환.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뭐가 나타날 수 있고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명목이자는 아까 인플레이션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율만큼 올려버리고 또 잔금도 올려버리고 그러면 더블로 받는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 무슨 이자를 쓴다? 실질 이자를 쓴다. 그 가격수준 조정에 써놨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4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이엄을 이자율로 조정하여 인플레이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틀렸죠? 이자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저당 잔금을 올려서 이자 더 받는 거. 우리 이자는 뭐에 대해서 낸다고요?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는 대신에 뭘 올리겠다? 잔금을 올리겠다. 그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입니다.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 있다. 뒤에 말은 맞죠? 근데 이자율로 조정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4번 지분 참여 저당은 대출기간이 차입자 이자 부담을 들기 위해서 저당 이자를 낮게 적용하고 지분권자가 독점하든 지분가치 상승분 이런 거 나누자. 그것도 지분에 참여하는 거 맞죠? 예. 자, 5번 재협상 이자율 방식은요. 대출자 차입자가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일정 기간마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협상 이자율 저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은 무슨 인플레이션 감응 지수가 있어서 그 지수가 바뀌면 금리 바꾸기 하는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마다 다시 만나서 뭐 해서 재협상해서 금리 바꾸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을 줄이려고 그래요. 옳은 방법. 위험을 줄이려면 1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맞나요? 변동금리로 대출해야죠. 그래야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2번 3번 보면 LTV DTI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행은 안전해진다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상향이 아니고 뭐예요? 하향 조정의 위험을 줄인 겁니다. 4번 대출 실행할 때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맞나요? 대출 실행할 때 부채 감당률은 커야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1보다는 당연히 커야 좋은 투자 아닙니다. 5번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스왑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스왑은 바꾸는 걸 스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뭐로 바꿔서 변동금리 이런 걸로 바꾸어서 차입자의 위험을 전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출자인 은행의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17번 대출 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 적용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은행은 이자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위험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담보대출보다 뭐가 더 위험해요? 신용대출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더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 쭉 보면 4번에 신용대출 해줄 때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대출보다 어때요? 크기 때문에 더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다. 답은 뭐 4번이죠. 예. 자, 18번으로 갑니다.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법 틀린 거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금이 균등하므로 월부금이 동일한 저당 대출 방법이다.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월부금은요. 월마다 불입하는 금액이 월부금이에요. 연부금이면요. 연마다 불입하는 금액이죠. 그럼 월부금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월부금이 동일한 건 아니죠. 원금하고 이자 합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린 거니까 어때요? 1번하고 딱 넘어가면 어때요? 시간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죠. 근데 그걸 2번, 3번 붙들어 있다가 어때요? 헷갈려가지고 또 읽고 막 이러면 이게 시간만 가고 정신만 사납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린 연습이니까 읽어보자고요. 2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이 어떻다는 거죠? 균등하다고요. 근데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초기는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거나 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지불하는 금액이 적죠? 적거나 젊은 층에게는 대출 초기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젊은 층 입장에서는 요 금액마저도 어떻다는 거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은 뭘 선호한다? 이렇게 최정식 이런 걸 선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점정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의 자금 회수가 빠르다. 초기의 자금 요거에 비해서는 얘가 어때요? 초기의 자금 회수가 빠른 거죠. 얘보다는 또 얘가 어때요? 더 빠르겠죠? 예,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5번 최정식 상환은 초기에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부의 상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자,
자, 주택 보유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보유예정기간이 짧아야 이자 적게 내고 어때요? 빨리 이제 뭐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19번.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정상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틀린 거 1번. 차입자의 첫해 불이백이 가장 많은 대출 상환 방식은 뭐죠? 원금균등입니다. 2번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중 매기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뭐하고 커지고 들어갈수록 이자는 점점 뭐하고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첫해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한다 했을 때 미상한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상환 방식.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잔금이잖아요. 잔금이 가장 적은 거 뭐?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원금균등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체감식을 말합니다. 자, 5번 대출 후기에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 다른 말로 원금과 이자. 그게 저당에 대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후기면 여기잖아요. 그럼 후기일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최정식. 가장 작은 게 원금균등입니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의 크기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정상환이 아니고 거꾸로 써놨죠. 점정상환 다른 요게 가장 후기니까 크고 원금균등이 가장 작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틀린 거. 자, 1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맞나요? 원금 회수 위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큰 건 뭐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요거죠. 예, 제일 돈 적게 받아오니까. 근데 요거는 제일 많이 받아오니까 원금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은 적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나요?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 맞죠? 원금 균등이 원금 회수 위험은 제일 적어요. 2번 점정상환 대출은요.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점정상환은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최정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하는 저당 지불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4번 원금균등은 대출 만기 시까지 저당 잔액이 균등하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갚아 나간 것만큼. 근데 원리금균등은 만기 시까지 저당 잔액이 어때요? 불균등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매 기간마다 감소하는 폭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21번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틀린 거. 자, 1번 원금균등 분할하고 원리금균등 모두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상환 방식인가요? 그렇죠. 20년 만기 뭐 이렇게 어때요? 상환기한이 긴 겁니다. 왜?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초기 대부 비율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작고 후기 대부 비율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작다. 자, 대부 비율이라 그랬죠? 뭘 말하는 거예요? LTV를 말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잔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초기나 후기나 어디가 더 잔금이 다 커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잖아요. 원금은 돈을 계속 갚아 나갔으니까 잔금은 계속 작죠. 그러니까 이 잔금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대부 비율을 따졌으니까 거기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초기의 대부 비율은 원금 균등이 어떻다? 작고 후기의 대부 비율도 뭐가 작아요? 원금 균등이 변함없이 작잖아. 밑에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대우비율에서 이 잔금을 가지고 지금 분자를 따졌으니까 잔금이 더 작은 게 원금 균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나 후기나 뭐가 다 작아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매기간 저당 잔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항상 어떻게 된다? 지금 작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원금 균등이 작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도 지금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4번 원리금 균등은 후기로 갈수록 원금 균등 분할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나 자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은 일정하다.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보는 겁니다. 4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물었어요. 원리금 상환액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리금 상환액은 후기로 갈수록 원금균등은 점차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나 뭐는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은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5번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많고 후기 원리금 상환액은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더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초기는 원금 균등이 더 많고 후기는 뭐가 더 많다? 원리금 균등이 더 많다.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그 그림 옳게 연결된 건데 둘째 줄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옳게 연결된 거 이름 물었나요? 원금 균등 찾을 수 있나요? 여기 그려놨으니까 이거는 저 볼 수 있죠? 두 가지 그림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넘어갑니다. 자, 23번.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은 이렇게 물었어요. 대출 실행 시점에 지금 DTI가 가장 높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초기 DTI가 가장 높고 그 뭐라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것. 다만 기간은 몇 년이다? 20년이잖아요. 그럼 20년 중에서 10년이 되었을 때 LTV가 가장 낮은 걸 물어봤다고요. 근데 LTV는 부동산의 가치분의 융자액 대신에 이건 잔금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잔금이 가장 작은 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억을 대출받았어요. 대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4%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이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하고 또 원리금 균등 분할하고 해서 원금하고 이자 구하는 건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원금 균등은 매 기에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상환액은 필린 돈을 뭐로 나누면 융자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또는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필린 돈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몇 년 동안 갚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1차 년도부터 쭉 해서 20년 동안 갈 텐데 1차, 2차 쭉 가겠죠? 그럼 원금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딱 얼마예요? 1,500만 원씩인가요?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뭐 똑같이 1,500만 원씩 해서 끝까지 갚아 나간다 이 소리예요. 원금은. 근데 이자가 다르겠죠? 자, 이자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서 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내는 거라 그랬죠? 잔금에다가 뭘 곱하면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년도의 잔금은 얼마예요? 1차 년도는 3억 전체겠지. 갚은 게 없으니까. 그럼 3억에다 이자를 몇 프로죠? 4%니까 1차 년도 이자는 1200이겠죠. 2차 년도는요. 지금 얼마 갚았어요? 1500만 원 갚은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2억 8500이 될 거고 여기다 4% 곱하면 얼마 나와요? 1140만 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물어본 게 2차 년도 원금과 이자 물어봤죠.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264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2640만 원 4번입니다. 25번 나 잘난 씨가 이름도 다들 이상한 사람만 나와요. 자, 나잘난 씨가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대출 이자는 16%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나잘난 씨가 첫 해 상환해야 될 저당 지불액과 원금은 얼마입니까? 단 16%고 기간 20년이고 월 저당 상수 0.007164입니다. 자, 그러면 갚는 방식 일단 원리금 균등이다 이 말이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하는 건 이제 학개론 배우면 공식이라 그랬어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예요 지금? 2억인가요? 그 월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써놨어요? 0.007164예요? 예, 요렇게. 그럼 요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143만 2,800원 이렇게 나오나요? 요게 원금과 이자입니다. 근데 물어본 게 요 원금과 이자인 저당 지불액하고 또 하나 뭘 물어봤어요?
갚아야 될 원금을 물었나요? 그럼 원금을 물었으니까 요건 원가이자니까 이자를 빼야 되겠죠? 이자는 1차 년도니까 첫 해니까 용자액 전액이 잔금이고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줘놨어요? 6%인가요? 그럼 6%면 얼마예요? 1200만 원 나오죠? 근데 이 1200만 원 연 6%잖아요. 지금 요건 월마다 갚는 원가이자잖아요. 월 저당 상수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요거 뭐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자가 100만 원이니까 요거 빼면요. 43만 2,800원이 뭐다? 원금 상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서운 줄 알라는 거요? 이자 무서운 줄 알라는 거요. 지금 140만 원이나 갖다 줬지만 실제 갚은 원금은요. 43만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가 100만 원이고.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6%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죠. 그러면 10%, 12% 이런 거 쓴 사람들은요. 카드론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자, 26번 투자자 황마마 씨, 또 이름도 이상해요. 다들 얘기 나온 사람 이름이 좀 이상해요. 황마마 씨가 목동에 소재한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자, 그러면 대출받을 예정인데 은행별 대출 조건이 아래 같을 때 옳은 거 물었어요. 단 제시된 조건에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뭐 좌우지간 10억 원 대출받을 예정이랍니다. 3번 원주 평택은행 보면 금리 똑같죠? 만기 똑같죠? 납입 방법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상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원금 만기일치 상환이에요. 그럼 원금 만기일치 상환은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저당상수 줘놨는데 뭐 이런 건 저당상수 계산 안 하더라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첫째 달 원리금 상환액은 어디가 가장 커요? 쿠야 3번 은행이 제일 크죠? 왜? 원금균 등이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당연히. 두 번째, 첫째 달 원금 상환액은 어디가 가장 커요? 이것도 3번 은행이 가장 큰 거죠.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첫째 달 이자 지불액은 어디가 가장 커요? 이자 지불액은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잔금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은 틀렸어요. 4번 대출 전 기간은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지불액은 항상 평택은행이 가장 크다. 뭐가 틀렸어요? 아까 제가 3번 때문에 틀린 거죠. 첫째 달은 잔금이 똑같으니까 세 은행 모두 같다 그랬잖아요. 이자가. 그런데 둘째 달부터는요. 다르죠. 왜 3번 은행은 원금을 첫째 달에 갚았잖아요. 그리고 원주은행도 일부라도 원금 갚았죠. 그러니까 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평택은행은 갚은 게 없으니까 계속 10억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자 지불액이 가장 큰 건 뭐예요? 평택은행 원재만 빼고 첫째 달만 빼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첫째 달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첫째 달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 평택은행이 이자 지불액이 커요. 왜? 갚은 돈이 원금이 없으니까. 자, 5번 평택은행의 대출 조건은 풍선저당에 해당한다. 아까 풍선저당 배웠죠? 만기가 되어도 뭐하고 있다고요? 빵빵히 남아있다고요. 이건 원금 전체가 남아있는 거죠. 예, 왜 안 갚았으니까. 이런 건 다 무슨 저당? 풍선저당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금융기관 그 대출 심사 기준 이야기인데요. 틀린가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요 세 번째 이야기 최대 융자 가능 금액과 관련해서 LTV하고 뭐하고 DTI 이야기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자, 그 뭐 틀린 거와 관련해서는 그 1번에 보면 LTV는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금을 결정하는 거고요.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대출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2번 부채 감당률은 해당 부동산의 운용을 통해서 얻는 순영업 소득이 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맞나요? 부채 감당률은 부부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자, 3번 대부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 능력이나 대출 기간, 기타 부채와 관련성이 없으나 DTI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건 좀 이따 밑에 문제에서 볼 겁니다. 4번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당해 대출의 연간 원리금하고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크기로 나타낸다. 그것도 밑에 문제에서 보시고요. 5번 주거용 같은 경우는 LTV하고 뭘 고려한다고요? DTI를 고려하게 되는 거다. 왜? 주거용은 뭐가 안 생겨요? 그 자체에서 매달마다 수익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쓸 수가 없죠. 순정업 소득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당신의 소득이 얼마입니까를 바탕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할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 부동산에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28번 구로에 거주하는 학계론 씨가 랜드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개론은 얼마나 좋으면 이름도 학계론을 하셔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학계론 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자, LTV 얼마라고요? 60%. 우리 LTV 여기서 배웠죠? 그럼 LTV다 그러면 LTV가 60%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LTV가 60%. DTI는요? 40%인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다면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 되는데요. 학계론 씨의 담보주택 평가 가격은 6억입니다. 연간 소득은 8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6억이니까 6억에 몇 프로죠? 60%. 그럼 얼마요? 3억 6천만. 그러니까 론은 최대 용자 가능 금액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LTV 따지면 3억 6천 되겠죠? 근데 여기 소득이 얼마라고요?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이니까 요 8천만 원 연 8천이겠죠? 연 8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 연 얼마 이상은 은행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48, 32에서 3,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은행 다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3,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걸 위해서. 그러면 이 3,200만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근데 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사업자금 대출 연간 800만 원 이미 은행에 갖다 주고 있어요. 이자를. 그러면 이번에는 당해 대출에서는 얼마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200에서 이미 은행 갖다 준 8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죠. 빼면 얼마가 나와요? 2,4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돈이 지금 은행에서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총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2,4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당해 대출에서는 800 갖다 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타 부채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죠?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인데 요는 원가 이자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4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저당 상수 얼마라고 줘놨죠? 0.15 줘놨나요? 그럼 여기다 요거 곱해서 0.15니까 요게 곱해서 2,400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걸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여기서 나오면 1억 6천만 원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요 2,400을 0.1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최대 용자 가능 금액은 여기는 3억 6천이 1억 6천이니까 둘 중 작은 금액 빌려주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9번 문제는 28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30번 문제는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어떻다? 40%인 지역에서 오로라 씨가 매월 로라라는 이름은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제가 나가고 있는 곳에 흑인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노라지혜예요. 그래서 본명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어때요? 자기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왜 지었냐 그랬더니 노라 일단 놀아야 된대요. 사는 거. 그런데 사람은 또 지혜로워야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자기는 취하고 싶어서 이름을 노라지혜라고 지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로라가 나와서 자 노라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액 15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로라 씨의 연소득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DTI만 따진다 그랬죠? LTV는 안 따진다는 거 했으니까 DTI니까 지금 보니까 뎁트 인컴에서
요게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40%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근데 요거 얼마 갖다 준다고요? 매월 150만 원 갖다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월이잖아요. 그럼 밑에 인컴도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월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월이니까. 그러면 요 40%니까 0.4로 나눠보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375만 원 나오나요? 그럼 이게 월 소득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375만 원 이상은 돼야 이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월 소득 375만 원입니다. 근데 물어본 게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냐 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는 걸 우리가 센스라 그러는 거죠. 답 없다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센스 있게 12 곱해서 따져보면 얼마 나와요? 4,500 나옵니까? 그래서 연소득으로 따지면 4,500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